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이제 보름 뒤면 만기 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살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서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 사건 엄단 선생 승재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늘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이 하교할 때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또 유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하나의 맹점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형기를 마치고 나면 무조건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제도가 없이 무조건 출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출소를 했을 때 결국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까지는 법원이 그 시간을 늘려줬는데 네. 말씀 주셨다시피 서울 시내 혹시 그 집에 근처에 초등학교 근처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중학교 있으시죠? 있죠. 있죠. 네. 그럼 고등학교 있죠. 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보습학원은 바로 문 바깥에 나가면 바로 옆에 보습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영역 안에 살펴보면 초중고가 반경 1km 안에 약 한 49%가 다 초등학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밀집 지역인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80%,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76%,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69.2%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상 네. 정보 등록이 되는 성폭력 범죄자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수치가 굉장히 좀 놀랍긴 하네요. 서울에 초중고 반경 1km 이내에 80%의 지금 성범죄자가 있다. 사실 이거보다 더하죠. 아까 보수방까지 치면 좀 그렇죠. 죄송한 말씀 네. 100%예요. 그럴 것 100%가 같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교 시간 지금 저 출입 금지 뭐 바깥에 나오는 걸 예. 금지 안 시켰잖아요. 점심 먹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동네 근처에 과연 아이들이 없을까? 사실 이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김건식이가 2006년 12월 26일 날 5년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5년 만기를 해서 2006년에 출소를 하는데 5월 4일 날 출소를 하는데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24일 날 성폭행을 해요. 16일 만에요. 예. 네. 그런데 그 16일 만에 성폭행을 하는데 첫 번째 성폭행했는 그 피해자의 나이가 9세입니다. 9세. 네.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상할 수가 어떤 없네요. 9세를 성폭행하고 그 이후에 최고 나이 많은 그 피해자가 17세예요. 그걸 11번이나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달 반 만에 11명의 성폭행을 하는 김건식이라면 사실 식사하러 가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 아이가 없을까? 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을까? 이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설아치게 걱정할 일인 거죠.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김근식의 출소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재범이거든요. 이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다면 그 재범의 위험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 16일 만에 성폭행을 하고 두 달 반 만에 11명을 성폭행을 해요. 예. 그리고 그 김건식이 잠시 도망갑니다. 그 필리핀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9월 달에 도망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와요. 국내로 들어와서 또 미성년자를 그 당시에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강제추행 중간 사이 유사강간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런 유사강간을 저질러는 김건식이라고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김건식에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보호관찰 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전자감독 장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상 공개를 하고 고지를 한다. 고지는 안 되지만 신상 공개를 한다는 세 가지로 과연 김건식의 범죄를 막을 수 있기에 충분하냐?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식이가 했는 그 전과 기록 그리고 과거에 김건식이가 했는 성폭행 범죄의 유사성을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우리가 김건식에게 하고 있는 그 세 가지만으로는 물론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네.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출소 뒤에 아예 격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출소 이후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사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복적인 보안 처분, 그러니까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을 하는데 그게 뭐 1:1 보호 관찰이라든가 전자 감독 장치를 한다든가 그다음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신상 공개를 하고 고지 제도를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 정도의 소아성애적 어떤 그 요소가 있다면 우리 법은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 치료감호 대상자의 소아기호증 환자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를 적용하자. 이게 법무부 이제 입장인 것이고 저는 2013년부터 이제 주장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보호수용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상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소 당시에 분명히 재범 위험성이 있고 그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아직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없었다면 저는 중간 단계의 어떤 보호 소용 시설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와야 된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릴게요. 나와서 이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선량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게 과연 허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이 사람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냐의 문제. 자유 제한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막을 수 있다면 자유 제한이 필요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량한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보호 수용에 대해서 여야가 발의는 했지만 아직 뭐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김근식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하게 되잖아요. 10년짜리죠.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온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까,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부착 명령을 받아서 전자 발찌를 찾는 사람과 차지 않는 사람 중에 찾는 사람이 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전자 발찌를 끊고 이미 선량한 국민의 생명 두 사람을 빼앗아간 최근의 사건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발찌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나의 딸의, 나의 아들의, 나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그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전자발찌 차고 동네에 또 걸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요. 그 소아성애자는 아이의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는 거, 아이를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김건식이 했는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어떤 도와줄게, 불편해, 내 좀 도와줘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그 행동만으로 이 사람들은 성적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니까 전자발찌가 위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근식의 신상도 공개가 되는 거죠? 뭐 지금 이 사진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출소를 하면 지금 현재의 사진이 나올지 아니면 이 사진이 신상 공개 알림이 2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최근에 얼굴이 반드시 신상 공개 2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알림이 올라오면 만약에 저하고 같이 살면 이 사람이 김건식이야 우리 둘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스냅챗에서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 넘기는 순간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딸을 가진 아빠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아이 앞에 와서 그 얼굴을 기억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법을 신속히 바꾸세요. 신상 공개 알림 2가 범죄 예방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우리한테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분명히 스냅샷을 해서 그 부모가 딸한테 보내는 것,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보내는 것, 이거는 허용되도록 법이 하루속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마라.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 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런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우리 삶이 없어야 되잖아.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 야, 모르는 사람 절대로 도와주지 마.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라는 교육을 하게끔 만드는
국가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만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좀 악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격리하는 조치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는 사회보다는 점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가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